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아니, 너무 공감하죠. 아, 진짜요? 네, 저는 뭐 비근한 예로 네. 애를 3명 키우다 보니까 이제 첫째, 둘째 때 키웠던 노하우가 셋째쯤 되잖아요. 그럼 막 울기 시작하면 아, 지금 어금니가 날려고 우는구나부터 시작해서 뭐 저 정도 열 났을 때는 뭐 그냥 집에서 그냥 해열제 먹여도 되겠다. 이 정도까지도 이제 알게 됐죠. 처음에는 뭐 네. 열 나거나 울기만 울어도 무조건 야간에 그냥 병원으로 뛰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잦아지기 시작했죠. 네. 저 같은 경우 여행 네. 같은 데 갔을 때요. 그 처음에는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냥 갔는데 좀 공부를 하고 좀 찾아보고 가니까 확실히 그 여행 갔을 때도 좀 더 뭔가 남는 게 많고 맞아요. 또 기억에 굉장히 또 오래 남고 그렇더라고요. 공부가 먹는 거로만 공부가 돼 있는 먹는 거 것도 공부했죠. 네. 이 지역의 음식은 어떤지 맞아.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이게 좀 어떤 분야든지 이게 처음에 겁을 좀 내는 것 같아요. 모르면. 그렇죠. 우리가 모르면 접근을 안 하는데 내가 좀 알면은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네.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경제 진행을 맡게 되거든요. 경제방송을. 그때 뭐 용어도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렇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둘 알게 되니까 네. 그 싫어하던 경제도 재밌더라고요. 요즘 CPI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CPI 지수요? 네. 지금 좀 떨어졌어요. 영어 더 공부하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 뭐든 많이 아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실크로드와 관련된 강의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그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걸 배우면 좋을지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강식 고려대 명예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유물을 통해서 유물을 통해서 이 신라에 어떻게 유물이 왔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어디서 왔을까 추적을 했어요. 볼륨만 좀 다르지 비슷하네. 거의 다 뭐 같은 요즘 말로는 똑같은 브랜드입니다. 똑같은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왔다고 봐야 돼요? 시리아에서 그리스적인 거, 인도적인 거, 중국적인 거, 또 한국에 와서 또 한국적인 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세계적인 거란 건 뭐냐면 한국적인 것만 있는 게 세계적인 게 아니라 자연 석굴이 아닌 인공 석굴. 이거는 한국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는 그리스적인 거. 얼굴은 중국. 그다음에 요 인도. 여기에 다 있어요. 창조적 문화, 융복합성이 결국은 한류가 세계인들에게 공감받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한번 내가 오늘 시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실크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실크로드가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죠? 맨 위에가 초원. 중간이 오아시스. 그리고 마지막이 해상 실크가? 해양. 해양 실크. 아유, 뭐 잘들 기억하시네요. 네. 그 이제 쏙쏙 아주 그 아까 뭐 이제 배운 만큼 보인다.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또 가서 봐야 돼요. 맞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라도 뭐 간접으로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보인 만큼 느낀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는 만큼 배우다. 이건 지성 시대고 지식 시대고 감성 시대에는 보는 만큼 느낀다. 느낌, 공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 자료라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감상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불교고
아주 관련 있는 걸 알았죠. 네네네. 교수님, 그 궁금한 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크로드와 신라에 관해서 이렇게 재밌게 강연해 주셨잖아요. 이번 강의도 혹시 실크로드에 관련된 강의인가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주로 실크로드의 개념, 개념. 특히 또 실크로드와 불교 문화와의 관계 이걸 주로 얘기했고요. 네. 오늘이 진짜 신라와 이제 아, 정말 너무 기대되는 게 제가 신라 사람이거든요. 진짜요? 네, 저희 조상 때부터 봤을 때 이 알자 평자 쓰시는 우리 조상에서 경주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육천당 출신이네. 맞아요. 육천당. 네, 박헛것의 알을 받았던 분입니다. 저는 가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김해 출신입니다. 그러네. 예, 예. 어휴, 그럼 뭐 다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저는 저 신라 호텔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부러워요. 부자네요. 안 가봤는데. 아, 참 제일 부럽네. 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실크로드와 신라와 관련돼서 유마경 변산도에 신라 사신이 등장한 거 보셨고, 그다음에 해초 스님이 신라 승려예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신라에 어떻게 유물이 왔는지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오늘 이제 신라 유물을 보면서 네. 한번 실크로드와 우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다. 이거 딱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너무 나세요? 세련된. 세련됐죠? 네. 이게 유물이라고 하기에는 뭐 최근에 그렇죠. 그냥 만든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제품 같아요. 네, 믿을 것 공방에서 만든 것 같은데 공방에서. 지금 이 백화점 가면 있을 것 같죠? 네, 맞아요. 예뻐요. 근데 지금 백화점 가면 없고요. 박물관에 가 있어요. 이게 신라 때 거라고요? 이게 여기 나오죠. 오색이. 그럼 서역에서 가져온 게 유물인가요? 오색이. 그쪽이 말이 되나? 아까 그 도낭에서 본 사신은 7세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사마르칸트에 있었던 고구려 사신도 7세기입니다. 네, 7세기요. 근데 이 유물은 오색일 거야. 와. 근데 이게 어디서 났느냐? 나왔느냐? 네. 경주에 가면 황남동 아세요? 네. 그 빵 황남빵. 유명한데. 황남빵집. 유명하잖아요. 그 건너편에 무덤이 있어요. 이걸 황남대총이라고 해요. 왜 황남대총이라고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나온 무덤 중에서 제일 커요. 조선시대 무덤은 이쪽 무덤의 길이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한 20-30m밖에 안 돼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신라 때 무덤은 커요. 그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경주 가보셨죠? 많이 갔죠. 무덤이 원통이 엄청 크잖아요. 그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거의 낮은 동산 그 언덕인 줄 알고 산인 줄 알죠. 네. 근데 황남동에 있는 이 황남대총은 자그마치 길이가 이쪽에서 저기까지 120m. 120m. 너비 네. 80m. 이쪽에서 이쪽 120. 여기서 80. 다 하면 얼마예요, 이게? 합쳐보세요. 400m. 400m. 400m 추력이에요, 이게. 이건 완전히 그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400m 추력이에요. 대박이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니, 유리가 있다는 게 너무 근데 신기해. 이게 가보셨어요? 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이게 낙타로 표주박 그랬죠. 같이. 표주박. 그래서 하나는 왕의 무덤, 하나는 왕비구나. 왕비.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 하나가 남쪽에 있고 하나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분, 북분. 여기서 자그마치 유리 제품이 10여 개가 나왔어요. 10여 점. 10여 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신라 게 아니에요. 네? 소역에서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어쩐지. 이 보세요. 딱 보면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너무 세련됐고 세련됐어. 네.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색깔도 이게 5세기면 지금 21세기인데 1600년 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신라의 무덤은 유물이 잘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구려나 백제는 횡혈 석실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로 방을 만들고 거기에 무덤을 안치하고 부장품을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이 도굴꾼들이 이렇게 그 쇠꼬챙이를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있구나. 그러면 입구만 찾으면 그냥 가서 들어갔다 나오면 되네. 도로 가죠. 그러니까 고구려 거고 백제는 유물이 많이 없네. 특히 백제 거 없었죠. 근데 이제 71년에 무령왕릉 네. 그거는 무령왕릉. 도굴꾼들이 그걸 모르고 네. 내비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된 건데 신라는 적석 목각분, 적석 목각분을 적석 돌을 쌓아. 그러니까 뭐냐면 땅을 파서 무덤을 묻고 목각에다가 그 위에 돌을 얹어요. 그 시신에 다 돌을 그리고 거기다 또 봉토, 흙을 그래서 이렇게 마운드 같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돌이 가라앉죠. 네. 그다음에 이제 흙도 이제 가라앉는데 네. 이거를 드러내려면 트럭으로 몇십 트럭 해야 이게 나오네. 그러니까 도굴이 안 되는 거야. 야, 다행이다. 그 73년도에 이제부터 발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굴했는데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만약에 골동상품이나 아니면은 골동상점이나 박물관에 있으면 이게 진짜 이게 신라 거 맞아? 그랬을 텐데 이거는 국가기관이 팠잖아요. 직접 발굴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림없는 진품입니다.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발굴한 사람들도 놀랐어요. 네. 우리나라 학자들만 놀란 게 아니야. 일본 학자 뭐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여기서 나왔나? 어떻게? 쓱 끼워넣기 한 거 아니겠죠? 하면서 야, 그 밑에 넣어라. 이렇게. 이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다 하기 같이 때문에 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거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황남대천 남문에서 나온 유리병이에요. 네. 이게 진짜 어디서 왔을까 추적을 했어요. 네. 저 시리아에서 똑같은 게 나왔어요. 어머. 저 똑같죠? 비슷하게 생겨요. 조금 약간 볼륨만 차이가 나지. 맨 위에 있는 오. 이거를 봉황 조각이라서 봉수병이라고 그러는데 위에 부분 또 꼬다리 부분 그다음에 내려가서 볼륨, 색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왔다고 봐야 돼요? 시리아에서. 근데 원래 유리의 원산지가 시리아예요. 사실은. 사막 같은 데서. 근데 이게 왜냐면 유리의 그 원래 원재료가 뭔지 아세요? 모래, 석영. 모래, 석영.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네. 처음에 유리는 이런 그 유리 용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만한 조그만 거예요. 마치 수정이나 크리스탈 흉내를 내서 조그맣게 맺는 거예요. 보석같이. 보석같이 맺는 거예요. 저희도 사이다 병 이런 거 바닥까지 주우면 이게 보석인가 싶어가지고. 그렇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아주 왕이나 귀족은 이제 그 제이들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유리로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로 가고 그리스로 가요.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용융시켰어요. 뜨거운 물에 녹였다. 뜨거운 물에 이거를 녹여가지고 네. 불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대롱불기수. 대롱. 그래서 불어가지고 용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활 용기를 만든 거예요. 그 생각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유리가 보석 같은 건데 조그맣고 이걸 유리 용기로 만든 건 로마예요. 그래서 이런 유리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용기? 용기. 로망그라스. 로망그라스. 로망그라스 들어봤죠? 로망그라스. 네. 그라스 하면 로망그라스라고 그러는데 그 유리 시작은 시리아지만 그 유리를 유리 용기 만든 건 로마 사람들. 그 로마가 이제 제국을 다 하면서 한 거야. 화려했어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시리아에서 우리께서 하세요. 이거 저쪽에 오세요. 신라 쪽으로 우리가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네. 그렇죠. 색깔 뭐 이거는 누가 봐도 똑같은 겁니다. 네. 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저게 어떻게 왔냐 이게.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유리 요번 아까 그는 황남대청에서 나온 거예요. 네. 요거는 천마총. 여러분들 천마총 들어봤죠? 무덤을 발굴한다 보니까 거기에 천마도가 나온 거예요. 천마도가 어디서 나왔냐? 말. 네. 말 안장. 이제 말 타고 사람들이 가잖아요. 네. 막 가면 이 먼지가 나잖아요. 네. 먼지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장리라고 그래요. 장리. 거기에 그 숲이 그러니까 그 나무에 자작나무 잎에 이 그림 중에 천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마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건 어디서 왔을까?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란. 와, 비싸다. 이란에 이런 똑같죠? 네, 비슷해요. 색깔도 저 다르고. 주둥이 부분 옆에 이렇게 쭉 내려온 부분 그다음에 옆에 커팅을 해가지고 육각형 이걸 귀관문이라고 그래요. 귀관문이라는 건 뭐냐면 거북이 등껍질 육각문이라고도 하고 똑같죠? 네. 색깔만 달라요. 야. 이것도 똑같은 브랜드라고 봐야 되겠죠? 저 이란이에요 또. 자, 근데 아까 건 로망그라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요런 거는 아까 거는 여기 용기가 이렇게 매꼬름한데 유리하고 요거는 이렇게 커트를 했잖아요.
요거는 어디냐?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 페르시아. 네. 아, 페르시아 때 이 바로 이런 커팅. 왜냐? 페르시아가 금속공예가 발달했어요. 그 유리를 금속으로 커팅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사산왕조 때 이거예요. 이게 사사니안 그라스라고 하고 사사니안. 또는 뭐 크게 얘기하면 이게 페르시아니까. 네. 페르시아 대단해요. 페르시아 왕조가 여러 개거든요. 네. 아카데미스부터 해서 그래서 네. 뭐 사산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때는 사산 왕조지만 크게 보면 페르시아 왕조. 저 로마 제국은 로만 그라스면 이거는 페르시안 그라스다. 그 페르시안 그라스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로마하고도 교류가 있고 또 네. 어디랑 페르시아도 와. 이런 그 귀중한 제품들이 이렇게 신라까지 예. 머나먼 신라까지 왔다. 이거. 교역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하고 신라는 거의 만 킬로가 넘는. 네. 와. 자, 이 제품은 어디서 왔을 것 같아? 저 칼이에요? 칼. 와. 진짜 예쁘다. 칼을 찾네요. 이집트일 것 같아요. 이집트. 네, 금색이라서. 금색. 저는 튀르키예. 인도. 튀르키예. 튀르키예. 인도. 제일 가까웠어요. 아, 그래요? 이게 6세기 건데 경주의 계림노에서 나왔어요. 예, 예림도.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페르시아? 유럽 거야. 비슷한 게 어디 나왔냐? 저기 보면 키질 벽화에 네. 보면 저기 요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있죠. 네. 들고 거기 있네요. 자세히 보면 비슷하게 들고 있죠. 생겼네요. 어때요? 요 칼하고 저 칼하고 비슷해요. 실물은 아니고 그림이지만 모양은 같잖아요. 위에가 뭉뚱거리고 옆에 예. 이렇게 나오고 뒤에 옆에 그 뭔가 보석 네모나게.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실물은 지금 러시아의 생페테스부르크에 에미타주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와. 거기에도 있어요. 오.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 러시아에서. 이 북쪽으로 뭐 해서 이 스템로드로 봅니다. 그래서 네. 스템로드로 해서 왔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말대로 이 수법이 어디냐? 아까 뭐 이집트 얘기가 나왔고 또 무슨 얘기? 인도 또 튀르키예. 튀르키예. 그게 다 틀린 게 아닌 게 그 여러 문화가 이렇게 다 모인 저수지 같은 곳. 그게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동서 문화의 네. 교차로. 이스탄불이 그런 나라. 이때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아, 왜 콘스탄티노플이냐?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가 분리됐어요. 분리됐죠. 그 동로마 제국의 문화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잔틴. 비잔틴. 비잔틴 제국, 비잔틴 문화. 요 문양이 이 비잔틴 문양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이 비잔틴 문양은 북쪽 문화, 서쪽 문화, 동쪽 문화, 남쪽, 그러니까 이집트, 뭐 그리스, 북쪽의 또 인도 문화가 사실은 이렇게 용광로 같은데. 요게 비잔틴 문화예요. 우리 불교 미술이 간다라 미술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다라 미술도 아주 융복합적인데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것도 서역인데 특히 이거는 북쪽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나타나는 게 남아있는 게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스탠로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문사. 여러분들 가문사 가보셨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가문사. 가문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죠. 경주에서. 네. 대왕암은 들어보셨죠? 대왕암. 저 동해바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신라의 그 통일 역군인 그 통일의 주역인 문무왕. 네. 우리 신라 삼국 통일하면 대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김유신. 김유신 또 네. 김춘추. 김춘추. 네. 근데 사실 삼국 통일의 진짜 주인공은 문무왕이에요. 악무왕. 왜냐?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잖아요. 네. 그거는 김춘추, 무열왕이 했어요. 무예로. 근데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김춘추는 죽었어요. 그리고 김유신이 역할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676년에 당나라 세력을 몰아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이 문무왕이에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무열왕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킬 때 맨 앞에 선봉장이 문무왕이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김유신이 죽었어요. 네. 마지막 끝까지 당나라를 몰아내는 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그런데 문무왕이 더 위대한 거는
자기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라. 그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입니다. 이게. 임금, 특히 임금으로서. 그 불교가 4세기, 5세기에 들어왔지만 왕들은 다 매장했어요. 근데 이 문무왕은 나를 화장해라. 이 최초의 불교식 장례를 한 번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삼국 통일하면서 몇십 년 동안을 그냥 전쟁터에 네. 그 전쟁터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사람을 그때 매장을 했지만 전쟁터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할 수밖에 없어요. 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체를 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전염병이. 그것도 일일이 다 묻을 수도 없어요. 최종 방법이 뭐야? 화장하는 거야. 그걸 해봤거든.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나는 왕이니까 그냥 나는 매장하자 이러질 않고 화장해라. 근데 보통 임금은 뭐예요? 자기가 묻혀가지고 매장 크게 해가지고 내가 이게 누구 왕이다, 뭐, 나 참 통일했다, 이렇게 소위 말해 잘난 체 하고 싶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내 뼈를 태워가지고 저 바다에다 뿌려다오. 그게 대항하면. 대항하. 근데 그 동해구에다가 이걸 뿌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문무왕이 정말 대단하다. 자, 백제 멸망시켰어요. 고구려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몰아냈어요. 태평성대 아니에요. 백제 땅 다 차지했지. 고구려 땅은 일부지만 차지했지. 걱정이 없죠. 걱정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 것 같아? 일본이에요. 왜? 백제의 지배층하고 지식인, 엔지니어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일본으로. 그래서 일본이 백제 문화. 그전에는 일본이 아니에요. 왜야, 왜? 이 백제가 660년, 663년에 백종강전투에서 지면서 백제 지배층이 가서 일본의 문화, 일본 국가를 건설한 거예요. 이게 670년에 처음으로 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일본도 우리나라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본을 후백제라고 그래요. 후백제로 가야 되네. 예를 들면. 근데 벌써 전쟁이 이기고 나면 전쟁 때까지는 일사불란하게 다 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화로워서 좋을 것 같죠? 그다음부터 어떨 것 같아요? 전리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특등 저거다, 뭐 내가 훈장가야 요즘 말로 그러면 숙청이 생기더라고요. 땅을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는데 말이야. 쟤는 저만큼 주는지 서로 왜? 새로 생긴 땅이 많으니까. 목마장도 생기고. 이제 문무왕 그런 걸 다 생각한 거죠. 야, 지금 일본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응? 왜? 당나라도 이제 싸웠기 때문에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경선이 저쪽이 아니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화장해라. 그리고 동해구에 뿌려라. 훌륭한 분이죠. 그래야, 그럼 동해구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번 이제 1년에 제사 지내러 하다못해 몇 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4-5번은 와야 된다고, 최소한. 그럼 오면 어떻게 해서요, 후손들이? 동태를 살피고. 이 바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자. 이래서 그 아들이 신문왕인데, 신문왕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백제도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당나라도 여기 계시는데 너무 바닷가에 그렇게 뿌려진 게 안타까우니까 그 삼국 통일의 이런 또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그 효성,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감사에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야 되겠다. 해서 진절이 감은사입니다. 감은사. 이거 꼭 가봐야 돼요. 꼭 가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감은사지라고 그런 이유는 감은사는 없어지고 그 땅만 남았네요. 동쪽 서쪽에 탑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탑을 1469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사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서상측 섭탑 사리회암, 동삼측 섭탑 사리회암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 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유리병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내함이 있어요. 내함. 그다음에 겉에 또 외함이 있어요. 요게 외함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내함이 있고 내함에는 유리병이 있고 유리병 안에 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자, 이 둘 다 이제 동탑 서탑인데 나온
네 동서남북 네 군데에 이런 조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이 되게 이제 사천왕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절에 가보면 입구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우락부락하게 무서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 천왕 있잖아요. 이거 사대 천왕, 요즘 말로 그러면 사천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여기는 이렇게 조각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저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얼굴하고 체형을 보세요. 이건 신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또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사람은? 서역. 인도 쪽. 이제 이럴 때 애매할 때 우리는 서역이라고. 서역. 왜냐면 서역은 중앙아시아도 들어가고. 네, 다 들어가니까. 저기 다 들어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서역. 서역에서 왔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냐? 아까 인도 말씀하셨는데 인도 서북부에 간다라라는 곳. 간다라. 간다라. 간다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간다라 미술. 간다라 미술. 이걸 이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이 간다라라는 거는 원래 인도 지방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와서 이제 정복을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 따라왔던 임금들이 이제 5군데로 나눠서 가져왔는데 이 지역을 셀로코스 왕조가 이제 차지했어요. 셀로코스 장군인데 왕.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일로 온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보니까 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돌을 보면 뭘 하고 싶을까요? 조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조각을 하는데 그리스의 무슨 아폴로 신, 제우스 신 이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믿는 불교의 불과 불상과 보살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처음에 초기에 이걸 보면 이 곱슬머리고 코가 빼쭉하고 아주 날씬해요. 로마 이거 스타일. 왜냐? 이게 서양사람. 그리스 사람의 체형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이게 지금 불상이다, 이거는 보살상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재밌네. 그런데 여기가 인도니까 또 인도 사람들의 그것도 이제 또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이브리드 돼요. 그리스적인 거고 인도적인 게 하이브리드 돼요. 이거를 이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해요. 간다라 미술. 간단한 게 아니네요. 지금 들어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이걸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들어요. 이게 헬레니즘. 우리는 헬레니즘 하면 그리스 문화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 거와 인도 게 하이브리드 된 게 사실은 헬레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재밌는 건 악기를 이렇게 밟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여기에 보면 사자가 있어요. 사자. 근데 이건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그 숙제를 해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사자를 밟거나 사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이런 데서 이제 모티브를. 우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리스적인 거죠. 그렇지만은 단 그리스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인도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천왕상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복장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사천왕은 원래 이렇게 밟고 있는데 서서 이거는 이제 앉아 있어요. 이거 이제 상당히 또 바뀐 거죠. 좌상이네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현지에서 이제 현지화된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다라 미술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이제 많이 깨졌지만 저기 나오는 문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간다라 미술이에요.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 근데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인도에 그리스 사람이 와서 이런 걸 했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가요 또? 중국을 가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적인 거, 인도적인 거, 중국적인 거, 또 한국에 와서 또 한국적인 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돼요. 그래서 융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융복합된 거의 가장 결정체. 이게 뭐죠? 석굴암이에요. 왜 이게 결정체냐? 자, 인도나 중국의 석굴은 인공 석굴이 아니에요. 무슨 석굴이에요? 자연석. 자연 석굴. 이 자연이 된 석굴 안에다가 이제 자연 석굴이에요. 물론 이제 손은 됐지만 근데 이거는 화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치 벽돌같이 해서 이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석굴암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전실은 네모났고 이제 불상에 있는 본전 불을 모신 곳은 이제 둥그렇게. 네. 그러니까 천원 지방이에요. 하늘은 둥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이제 딱 들어가는데 이 불상을 보세요. 머리 위에가 이게 육개라고 그러는데 네. 머리가 뽀글뽀글. 꼬불꼬불하죠. 이거 왜 곱슬머리랍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서양. 인도. 그다음에 자, 옷 입었는데 어떻게 옷 입었는데 자세히 보세요. 천으로 이렇게. 걸쳤는데 예. 이거를 우단 편견이라고. 오른쪽은 안 걸쳤어요. 반만 왼쪽만 걸치. 그렇죠. 예. 더 얇고 이거는. 얇잖아. 예. 살이. 이걸 살이라고 그래요. 천천. 일본 사람들, 인도 사람들 옷 그걸 걸치잖아요. 네. 이게 입었다기보다 사실 걸치는 거예요. 한쪽에 걸치는. 전 인도식이에요. 아, 또 인도식.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자연 석굴이 아닌 인공 석굴. 이거는 한국적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머리는 그리스적인 거예요. 아, 그리스. 얼굴은 중국. 그다음에 요 옷은 인도. 여기에 다 있어요. 다 섞였네. 예. 이게 정말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한국적인 것만 있는 게 세계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한국적인 것과 온갖 문화가. 그 온갖 문화가 다. 그래서 이게 석굴암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만 된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오남 미소 때문에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물론 있죠. 있지만 그 공력이나 이런 것들이 융합이네. 예술성. 물론 이런 거 융합이야. 있어요. 있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네. 왔다라는 건데 창조적으로 수용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진정한 융합이야. 대단하네요. 요즘 융복합 하는데 이게 진짜 융복합. 예. 이게 괴능인데 이건 원성대왕 38대 원성대왕의 무덤 앞에 터번을 쓰고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서역인데요? 근육질을 누가 봐도 서역이죠. 나도 왜? 특히 이건 어디라고 보냐 이란계라고 봅니다. 이란. 페르시아. 근데 이게 말이야 왕릉 앞에 이게 상이 4개밖에 없는데 이 2개나 있어요. 이거 마치 문신 둘, 무신 둘이야. 이 사람은 뭐야? 무신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냐 이게 신라왕. 그럴까요? 이때 아마 용병으로 좀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당나라 때는 당시에 아예 그 서역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온 특히. 우리는 이 왕의 경호를 맡았다. 그래서 이승에서 모셨듯이 저승 가서도 모셔라. 왜 조선왕릉 가보면 그 문반 무반 있잖아요. 이렇게 돌로. 그게 결국 뭐냐면 이승에서 모셨듯이 저승 가서도 모시듯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승에서 모셨다는 건 뭐예요? 문화 아까 같이 유리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왔네. 와서 살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사회였다. 그리고 그랬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리는 로만 그라스, 페르시안 그라스. 그다음에 아까 또 비잔틴 유리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금도 나왔잖아요. 이건 또 뭐야? 인도도 아까 나왔고 이거는 이슬람. 그러니까 이 당시 세계에 제국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로마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비잔틴 제국, 이슬람 제국. 이 기원 다 요거는 이제 8세기입니다만 아까는 뭐 5세기, 6세기, 7세기. 이거 이 신라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신라에는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많은 문화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어떤 사람들은 뭐 소박하다든지 단순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 일본 사람들이 식민주의 사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왜냐하면 조선시대 것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백자, 소반 이런 걸 보면서 한국 문화는 소박하다, 검소하다. 그래. 그게 아니었어. 그거는 조선시대 거예요. 조선시대는 맞아요. 근데 그보다 올라가면 고려시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게 뭐죠? 고려청자. 고려청자가 소박합니까? 화려하죠. 화려하죠. 디테일해요. 그래서 서궁이 그때 와가지고 뭐래 세밀각이다 그랬어요. 그 세밀하기가 아주 아주 귀티가 난다. 이거. 귀티가 난다. 근데 고려 불화 정말 섬세하고 아주 예술성을 띄워. 이 색깔이 컬러풀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단순하지만 고려시대에는
화려했고. 화려했다. 네. 그다음에 더 올라가서 신라 때는 신라 때 아까 유는 들어오는 거지만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이 뭐예요? 금관이잖아요. 금관이 얼마나 디테일해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 시대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삼국시대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또 달라요. 근데 그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자, 여러분들 내 말이 봤잖아요. 네. 얼마나 시크로를 통해서 이미 삼국시대에 그 세계 제국의 문물이 다 받아들였네요. 들어왔어요. 창의적이고. 근데 이제 받아들인 것만 하고 개방적이고. 수입하는 건데 네.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만들어서 네. 거기다 플러스해서 창조적으로 개성했다. 개방하고 창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뭐 인터뷰를 하고 막 이제 이러다 보면 마지막에 꼭 이런 걸 물어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이 뭡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고구려는 벽화, 고구려 벽화. 백제는 금동대왕, 네. 신라는 금관. 금관, 고려는 청자와 고려부라. 조선시대는 산수화와 풍속도. 그럼 하나만 얘기하세요. 그래.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그럼 난 뭐라 그러냐. 하나를 굳이 얘기하려면 어렵죠. 조각보다. 조각보. 조각보다. 이 조각보라는 건 뭐냐면 그 바느질 하다가 네. 옷이나 이불 뭐 이런 거다 이제 뭐 짜투리가 남잖아요. 이걸 조각이라고 그래요. 네. 조각을 이어서 만든 보자기야. 네, 조각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조각을 보면 노란색, 파란색, 흰색, 검정색, 예? 오방색이 다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야.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이 네. 보일 수도 있죠. 약간 누더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누더기.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앙상블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문화가 이렇다. 우리 문화는 다른 문화 여러 개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또 우리 것도 거기 넣어서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이 없는 주류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 그때 누가 보더니 이거 몬들리아니 기법이네요. 그러더라고. 딱그 얘기 야, 하고 싶었어요. 몬들리아가 이걸 보고 한 게야. 맞아. 이게 더 먼저니까.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티스트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름 모를 할머니, 이름 모를 어머니가 어머니가 한 거야. 어머님이 반을 그러니까 우리 문화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총총해. 그 문화가 바로 우리가 이런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각종 다양성, 개방성 그러면서 우리 것도 이제 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창조적 문화, 융복합성이 결국은 한류가 세계인들에게 공감받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지금은 이제 한류라는 건 뭐예요? 팝도 서양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케이팝으로 만들어서 만들었고. 리메이크해서 다시 내보내잖아요. 네. 여기에는 세계적인 보편성도 있고 한국의 어떤 독특한 독창성도 있고 네. 그래서 한류가 드라마 뭐 케이팝도 있지만 요즘은 케이컬처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실크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다른 나라에도 내보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가미돼서 서양인들이 같이 공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구려는 한마디로 글로벌한 다민족 국가. 오늘 이제 그 벽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실감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라하면 금관이잖아요. 네. 백제하면 금동대왕로. 네. 고구려하면 뭐예요? 벽화. 고분 벽화. 고구려 고분 벽화는 4세기부터 7세기까지 한 300년 동안 이제 벽화를 그렸는데 고분에 남아 있는 건 지금 한 100여 기. 그 100여 기 중에서도 오늘은 서역과 교류를 했다는 증거를 그림에 남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택견이에요. 택견. 수바퀴. 밑에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거 뭐예요? 구경꾼. 심판. 근데 둘이 하고 있는데 왼쪽 사람 코를 자세히 보면 무슨 코예요? 이거는 서역사. 그러면 고구려 시대에 외국인이 있었다는 우와, 거예요? 맞다. 와. 고구려는 싸움만 잘하는 걸 줄 아는데 군사력뿐만 아니라 행정, 네. 또 이런 그 문화, 예술. 문화 예술 또는 보존. 고구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정말 인터내셔널한 글로벌 다문화 국가였다.